안녕 안녕. 아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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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번 학기 마지막 영상이야. 벌써 한 학기가 끝났어. 시간 진짜 빠르지. 장난 아니야. 자, 원소의 주기성 마지막 내용하자. 오늘은 바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이런 이야기 할 거야. 여기는 과학 준비실이야. 으스스해. 자, 보자. 원자 반지름 얘기할 건데, 그럼 원자 반지름의 개념부터 알아야지. 뭐 원자 반지름 개념이 별거예요? 그냥 원자가 별거예요? 원자의 반지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가슴 아파. 아직도 원자를 구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잖아. 이거는 원자가 구형이라고 믿었던 건 아주 옛날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이잖아. 원자는 구형이 아니야. 현대 오비탈 원자 모형에 의하면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파동 형태로 퍼져 있는, 이것도 틀린 표현이야 실은. 그치? 전자가 안 볼 때는 파동 형태로 있다가 우리가 전자가 어딘지 확인하려는 순간 전자가 입자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튼 원자의 형태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 그게 현대의 원자 모형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 하이젠베르크는 볼 수 없는 걸, 본 적이 없는 걸 왜 자꾸 설명하려고 하냐라고 얘기했었고, 이거 알 수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원소들의 성질을 나열하고 원소들이 화학 반응할 때 왜 그런 성질을 나타내는지 알기 위해서, 그들을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원자 반지름의 개념이 필요했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무엇인가부터 얘기 한번 해보자. 일반적으로 금속 원자는 결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 결정의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그 원자의 반지름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그리고 수소 분자처럼 요런 애들 우리가 동핵 이원자 분자라고 말하거든. 이렇게 동핵 이원자 분자가 가능한 애들은 그 분자에서의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으로 하자고 했고, 이렇게 된 거야. 염소 같은 애도 이렇게. 그런데 18조 원소는 애초에 결합 자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반지름을 재.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완전 다른 방식으로 반지름을 재다 보니까 얘네들을 원자 반지름을 한 큐에 묶어서 반지름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논할 때 18조 애들은 다루지 않아 라는 이야기. 자, 됐어? 넘어가자. 원자 반지름 영향을 주는 게 어떤 요인이냐? 바로 두 가지야. 전자 껍질수와 유효핵 전하. 알겠지? 전자 껍질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이 커질 거고,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땡기는 힘이 커지니까 작아지겠지. 그래서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점점 커지는 거고, 같은 주기에서 일로 가면 유효핵 전하가 점점 커지잖아.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땡기는 힘이 커지는 거니까 점점점 사이즈가 작아진다라는 이야기. 어렵지 않아 이건. 지난 시간에 배운 유효핵 전하를 가지고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야. 넘어가자. 그래서 이게 방금 한 얘기가 이런 거지. 아,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네, 거쳤지. 그래서 핵과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껍질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지. 같은 주기에서. 그치? 자, 원자 반지름 같은 족에서 이렇게 되면, 즉 같은 족에서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1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껍질이 많아지니까 사이즈가 커진다 라는 거지. 요게 좀 신기한데, 요게 좀 신기해. 신기하다기보단 좀 와닿지. 실제 거리를 재봤더니 얘가 152 피코미터였다는 거지. 실제 거리가. 피코할 때 이 앞에 P가 시험에서 12승을 말하긴 해. 그래서 엄청 작긴 한데 이게 작든 뭐든 거리가 있다라는 게 좀 와닿지 않냐? 실제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보고 요 거리를 쟀더니 요렇다는 게, 난 좀 되게 처음 들었을 땐 좀 느낌이 이상했어. 아무리 작아도 실체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 실체조차도 없다고 말하긴 하지만 양자역학에선 아무튼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껍질수가 많아져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라는 이야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진다, 껍질 하나가 늘어나니까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지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같은 주기에서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지. 이 주기율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 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진 않아. 전자 껍질수는 똑같아. 하지만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당기는 힘이 커져서 점점점 작아지지 라는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이온의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이온의 반지름.
먼저 양이온부터. 양이온이 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을 꽉 채우고 싶어 하는 거잖아. 옥텟 룰을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럼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얘가 전자 하나를 잃으면서 이 껍질을 없애버리면 가장 바깥쪽 껍질이 요게 되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가장 바깥쪽 껍질이 꽉 찬 아이가 되는 거지. 옥텟 룰에 만족하는 아이. 그래서 양이온이 된다는 건 가장 바깥쪽 껍질을 버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아지는 거지. 껍질의 수가 줄어드는 거야. 껍질 수가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이온 반지름이 작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즉 양이온은 원래 원자보다 반드시 반지름이 작아져. 껍질 하나가 사라지니까. 어렵지 않지? 그치? 다음. 그럼 음이온에서는 어떻게 될까? 음이온에서는 전자를 얻어도 전자 껍질 수가 변하진 않아. 그러니까 양이온에서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작아지는 거랑은 다른 이유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껍질 수는 변화 없고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 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전자가 들어가면서 나머지 모든 전자들에게 반발하겠지. 그러면서 이 전자들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걸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거든. 얘 때문에 얘랑 얘 사이의 인력을 얘가 가로막아서 이 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 인력이 약해지니까 얘가 얘로부터 좀 멀어지겠지. 얘가 들어가는 순간 모든 다른 전자에게 가로막기 효과를 작용해서 모든 전자들이 살짝 멀어지는 거지. 그래서 유액전화 크기가 작아지게 되고 이온 반지름이 커지는 거지. 즉 양이온이 되면 껍질이 줄어들어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고, 음이온이 되면 유액전하가 작아져서 그러니까 이온이 좀 더 커지고 라는 거지. 그게 표현된 게 바로 이 그림이야.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 왜? 껍질이 한 개 더 많으니까. 비금속 원소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 음이온 반지름이 더 커. 왜냐면 방금 말한 이유 때문에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유액전하가 작아지고 커지거든. 이게 그 그림이야. 그런 얘기야. 천천히 한번 봐봐. 자, 이제 등전자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등전자 이온은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말하는 거야. 그럼 전자수가 같을 때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이야기지. 전자수가 같으면 이온의 반지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오로지 양전하의 색이야. 양전하가 커지면, 즉 양성자 수가 많아지면 전자를 더 세게 당기니까 사이즈가 작아지겠지. 유액전하가 커져서. 그치? 그래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얘네들은 전자수가 다 10개인 등전자 이온이거든. 이 등전자 이온에선 양성자 수가 작으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아지니까 사이즈가 커지지. 즉 등전자 이온들 중에 가장 반지름이 큰 애는 양성자 수가 가장 작은 애다라는 이야기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천천히 정리 한번 해봐. 전자수가 같으면 오로지 그 사이즈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 수고, 즉 양성자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력이 약해지니까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야. 요 등전자 이온에서 가장 사이즈가 큰 건 바로 얘겠네, 얘. 왜? 양성자 수가 가장 적으니까. 실제로 점점점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지. 이렇게. 그런 이야기야. 됐어. 넘어가자. 그럼 얘네들의 이게 좀 잘못 나왔지. 얘가 황일까, 염소일까, 칼륨일까야. 얘네 셋 다 뭐야? 등전자 이온이야. 누구랑 전자수가 같은 거야? 아르곤이랑 같은 애들이거든. 아르곤이랑. 즉 전자수가 아르곤이랑 똑같다면 이 이온들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양성자의 수야. 양성자 수가 누가 제일 많아? 바로 칼륨이 제일 많지. 칼륨이 제일 많아. 그럼 얘가 제일 사이즈가 작겠네. 그 사이즈는 누가 제일 커?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을 거지. 그런 이야기야. 자, 보자. 이온 에너지 보면 바닥상체 기체 원자 1몰에서 1몰의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이게 이온 에너지라는 거거든. 즉 전자 한 개를 띄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전자 하나를 띄려면 이게 원자핵이 있잖아. 전자가 있잖아. 얘를 띄려면 얘를 더 멀어지게 해야 되니까 얘 에너지를 더 높게 해줘야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줘야지 얘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온 에너지라는 건 원자로부터 전자 하나를 뗄 때 내가 주어야 되는 에너지, 필요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어려운 개념 아니지? 그래서 나트륨에서 전자 하나 뗄 때 내가 1몰의 전자를 뗄 때 496kJ per 몰, 1몰당 496kJ의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지 이거. 그치? 이 에너지를 줘야 된다는 거야. 주면 전자 하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야. 알겠지? 그럼 이온 에너지의 주기성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리가 E1 이렇게 쓰면 얘는 전자 하나를 띨 때, 즉 첫 번째 전자를 띨 때 필요한 에너지라는 거야. 내가 마그네슘한테 요 에너지를 주면
얘가 마그네슘 양이온과 일가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지. 이 그림 잘 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두 개일 때 첫 번째 전자는 떼기 쉬워. 그런데 두 번째 전자를 떼기가 좀 더 어려워져. 왜 어려워질까? 왜 어려워지냐면 얘 입장에서 보자. 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전자를 뛸 때는 얘가 얘와의 인력을 이겨야지 전자를 띄는 거잖아. 근데 이 인력을 얘가 가로막고 얘가 가로막고 얘가 가로막고 다 가로막아서 이 인력을 다 약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얘를 뛸 때는 비교적 쉬워. 근데 두 번째 얘를 뛸 때는 얘랑 얘 사이에 인력을 가로막아주던 전자 하나가 지금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아까보다 얘랑 이 원자의 거 얘가 더 강한 인력을 서로 작용하게 돼서 이 전자를 띄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지. 좀 어려워지는 거야, 당연히. 그런데 요 다음 전자는 갑자기 띄기가 확 어려워. 왜 확 어렵냐면 껍질이 달라졌거든. 아까는 3번 껍질 MKLM M 껍질에서 전자를 떼었는데 지금 갑자기 L 껍질에서 전자를 떼야 돼. 거리상으로 확 가까워졌지. 인력이 확 커졌지. 띄기가 확 어렵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 그러는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알면 원자과 전자 수를 유추할 수 있어. 얘는 두 번째 전자 뛸 때까지는 그럭저럭 뛸 수 있었는데 세 번째 전자 뛸 때 갑자기 어려워졌잖아. 그 말은 세 번째 전자가 다음 껍질, 더 안쪽 껍질의 전자라는 걸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를 유추해낸다라는 거야. 나트륨 원자과 전자가 한 개잖아. 그러니까 한 개 뛸 때는 에너지가 즉 1몰 뛸 때는 1몰당 496kJ이 필요했는데 두 번째 전자 뛸 때 갑자기 거의 10배로 뛰어버리지. 껍질이 달라졌다는 뜻이지. 마그네슘은 얘랑 얘 차이 별로 안 나잖아. 근데 세 번째 전자 뛸 때 갑자기 확 커져. 즉 껍질이 달라졌다는 뜻이지. 다 그런 식이야. 별 차이 안 나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갑자기 훅 차이가 나버리잖아. 그래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통해서 원자과 전자 수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얘기하면 끝나.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온화 에너지는 결국 핵으로부터 전자, 그러니까 원자로부터 전자를 띄어내는 거니까 이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면 띄기가 어려워. 즉 유효핵 전하가 크면 유효핵 전하,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가 크면 전자를 띄기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같은 주기에서 이쪽으로 가면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고 그래서 이 전자 띄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해.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대체로 증가한다는 부분이지. 대체로 증가해. 무조건 증가해야 될 것 같지만 대체로 증가해. 칼같이 맞지가 않지. 같은 쪽에서는 유효핵 전하가 증가하긴 하지만 유효핵 전하의 증가보다 전자 껍질 수의 증가가 이온화 에너지와 더 큰 연관이 있거든. 그래서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전자 사이의 인력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라는 이야기야. 사이즈가 커지니까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랑 핵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인력이 작아지니까 떼기가 쉽지. 즉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야. 쉽게 떼어진다는 얘기지. 그런 이야기야. 요 역전이 일어나는 얘에 대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할게. 알겠지? 그래서 주기성 이렇다는 거지. 봐봐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궁금하면 멈추고 한번 봐봐.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보면 돼. 끝. 고생했어. 고생했어.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다. 거꾸로 수업 어려웠어?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어. 복불 복이지. 좀 무책임하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선생님이 있잖아. 다 온 세상 선생님이 나 같으면 끔찍해. 야, 학교가 난장판이 될 거야. 또 온 세상 선생님이 차분하고 설명을 이쁘게 잘해주는 선생님만 있어도 문제라고. 다양성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잖아. 나 같은 선생이 있고 거꾸로 수업하는 선생이 있는 거지. 누군가는 내 수업 스타일이 딱 맞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보단 좀 더 차분하게 정제된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어. 그런 애가 내 수업을 듣는다면 비극이지. 어떡하겠냐. 네 팔자인 것을. 파이팅. 너 누군가에게 내 스타일이 딱 맞을 수도 있고 거꾸로 수업이 딱 맞을 수도 있지. 파이팅. 고생했어.
다음 학기에 그 나와 잘 안 맞는 아이가 나와 좀 더 맞춰지도록 나도 노력할게. 너도 좀 더 노력해줘. 알았지? 파이팅. 고생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안녕. 고생했어. 안녕. 안녕. 다음 학기에 만나. 안녕.